전쟁은 언제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착각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힘을 잃은 순간 협상은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제시된 종전 조건은 명백히 불리했고 나토 가입은 차단되었으며 이미 점령당한 영토 대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굳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쟁 피해 보상조차도 우크라이나의 손에 온전히 쥐어지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유럽 각국이 반발한 이유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협상안은 종전 합의서라기보다 패전국에게 강요되는 조건문에 가까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고 향후 안보 보장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주권을 상실한 국가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를 전 세계가 생생하게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밀리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은 군사력 의존 구조의 위험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무기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 환경이 바뀌자 지원은 조건으로 바뀌었고 조건은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존엄과 생존 사이의 선택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선택했지만 전쟁이 터지자 그 약속은 종이 위 문장으로만 남았습니다. 이 현실은 결코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질서에서 군사력은 여전히 최후의 보증수표입니다. 자주 국방력을 갖지 못한 국가는 위기의 순간에 협상 테이블에서 발언권을 잃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전혀 다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가를 목표로 움직여왔습니다. 나로호 발사는 단순한 우주개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로켓 기술, 정밀 제어 기술은 모두 전략무기 체계와 직결됩니다. 로켓 발사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발사 성공은 기술 축적의 증거입니다.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도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고 핵잠수함 건조 능력과 함께 보면 한국의 기술적 저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입니다.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설계, 시험 비행, 성능 검증,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자력으로 완주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외국 전투기를 들여와 운용만 하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전투기는 국가 항공기술의 결정체이며 그 자체가 국방산업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한국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 지원에 의존해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반으로 협상에 나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 실패,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교훈은 남습니다. 힘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 위에서 한국의 방위산업과 KF-21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KF-21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기술의 사다리를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결과물입니다. 과거 한국은 외국 전투기를 들여와 조립하고 정비하며 운용하는 단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운용 경험이 아니라 항공 구조 설계, 항전 장비 통합, 정비 주기 관리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 자산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이 경험은 KF-21 개발 과정에서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기체 영상 설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항전 장비 통합 시험은 어느 하나 쉬운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투기는 단순히 날기만 하면 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레이더와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조종사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전투기는 존재 의미를 잃습니다. KF-21 개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시험 비행 과정입니다. 시제기 여러 대가 단계적으로 투입되며 비행 성능, 기동 한계, 구조 안정성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고강도 검증이었습니다. 고도와 속도를 달리하며 반복되는 시험은 전투기의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단계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단일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KF-21은 항공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체 구조물, 전자장비, 복합 소재, 소프트웨어까지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산 생태계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단순 납품 구조가 아니라 공동개발과 기술 축적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항전 시스템의 통합 능력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레이더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센서 융합, 데이터 링크,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현대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KF-21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고 장기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기 성능보다 미래 확장성을 중시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한국의 방위 전략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최강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주 국방의 핵심입니다.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기술 통제와 승인 절차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항상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KF-21은 바로 이 장벽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와 통합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향후 무장체계와 센서를 자국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의미합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가 통제하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책임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KF-21은 이미 의미를 갖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외국 전투기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전투기 시장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한국 방위 산업 전체의 위상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KF-21이 단순한 기체를 넘어 상징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KF-21이 기술적 상징이라면 그 배경에는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K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 이상 보조산업이 아니라 국가 수출 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흔들리고 관세 압박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출 구조의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수출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남아, 중동, 중남미, 유럽까지 시장이 넓어졌고 그 확장의 핵심에 K방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특정 진영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인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 확대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수출에 직접 뛰어들었고 방산 관련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는 수백 개의 기업과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KF-21 개발과 수출 논의는 단일 기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격과 성능의 균형에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인 운영 비용과 정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택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과도한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후속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합입니다. 특히 전쟁과 분쟁을 직접 겪고 있는 국가일수록 이 요소를 민감하게 봅니다. 무기는 구매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정비가 어렵거나 부품 공급이 끊기면 전력은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운용체계와 유지보수 구조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 신뢰는 자연스럽게 추가 계약과 장기 협력으로 확장됩니다. 한번 신뢰를 얻은 무기는 같은 계열의 다른 무기로 연결됩니다.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장갑차를 검토하고 항공기를 도입한 국가는 후속 기종과 무장체계를 함께 논의합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 쌓은 신뢰가 전투기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판매자가 아닙니다. 시장 요구를 분석하고 국가별 조건에 맞춰 제한을 조정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 생산과 납품을 넘어 전략산업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K방산의 성장 속도는 국제사회에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와 중장비 분야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위치에 오른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정점에 KF-21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다음 이야기, 인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인도로 향합니다. 인도는 단순한 잠재 고객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급 무기 수입국이자 동시에 가장 강한 방산 자립 의지를 가진 국가입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외국 무기에 의존해왔지만 그 의존 구조가 전략적 취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분명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서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스스로 유지하는 나라로 바뀌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이 바로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전투기, 전차, 포병 전력까지 가능한 한 자국 생산 비중을 높이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정밀 유도무기 같은 핵심 기술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수십 년간 이 벽 앞에서 번번이 멈춰섰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인도에게 매우 강력한 참고 모델로 작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품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생산, 정비 체계 구축, 부품 공급망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안했고 인도는 실제 운용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가동률은 안정적이었고 운용 부담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해결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은 인도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기는 성능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도는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안정적인 운용, 지속 가능한 협력, 정치적 부담이 적은 거래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후보가 바로 KF-21이었습니다. 인도 공군 내부에서 KF-21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가의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는 매력적이지만 대규모 전력을 운용해야 하는 인도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노후 전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인도가 찾고 있던 것은 가격과 성능, 운용 효율성, 그리고 기술 협력이 동시에 가능한 중간 지점의 전투기였습니다. KF-21은 이 조건을 거의 그대로 충족시키는 기체였습니다. 특히 인도 공군이 주목한 부분은 확장성과 협력 구조였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성능 개량을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이는 인도가 장기적으로 자국 기술을 결합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합니다.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발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도 공군 고위 관계자들의 방한과 접촉이 이어졌고 동시에 중국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인도가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변국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 논의를 넘어 아시아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완화된 듯 보이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경 인근에는 여전히 핵심 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공중 전력 격차는 인도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가운데 KF-21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도는 분명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기 전력 보강과 장기 자립 전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K9을 통해 이미 한 차례 확인한 한국과의 협력 경험은 이제 전투기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다음 단계에서 더욱 선명해지게 됩니다. KF-21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변수도 함께 떠오릅니다. 바로 엔진과 수출 승인 문제입니다. KF-21은 현재 단계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기술적 안정성과 개발 일정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국제무기 시장에서는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엔진이 미국산이라는 사실은 곧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와 연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ITAR 체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부품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종 판매국과 운용 방식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투기 성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체가 뛰어나도 정치적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계약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F-21의 글로벌 수출 전략에서 엔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경우 상황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인도는 이미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KF-21의 인도 수출은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인도는 KF-21 수출이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기 수출 한 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을 전제로 합니다. 엔진과 같은 핵심 요소를 외부 통제에 맡긴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 전략적 선택의 폭이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을 차세대 방산 과제로 설정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KF-21 하나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향후 등장할 모든 항공전력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고 이 심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주 국방체계가 완성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한계와 도전이 오히려 KF-21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시장에서 KF-21은 완성형 무기가 아니라 성장형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향후 개량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기종은 가격과 운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하위 기종은 미래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KF-21은 이 사이의 공백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는 많은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의 전략적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의 대안이 아니라 독자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추종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엔진과 승인이라는 숙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KF-21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한 기체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성과 의지를 상징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공중전력 균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평가절하하려는 논리를 반복해왔습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 미국 기술 의존도가 남아있다는 점, 실전 배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전략적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KF-21의 위상을 낮춰야만 중국이 구축해온 지역 군사 우위 이미지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시각은 갈리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분석가들은 KF-21의 설계 철학과 개발 속도에 주목합니다. 단기간에 시제기 제작, 시험 비행, 양산 준비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특히 항전장비 통합 구조와 디지털 기반 설계는 향후 성능 개량 여지를 크게 넓혀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경계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KF-21은 현재의 성능보다 미래 잠재력이 더 큰 전투기입니다.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4.5세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공중전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이 플랫폼을 선택해 대규모로 운용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력 증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남아 시장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핵심 무대이자 동시에 한국 방산이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KF-21이 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전략적 압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비교적 냉정합니다. KF-21은 아직 완성형 신화가 아니라 검증과 성장이 동시에 진행 중인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된 홍보보다 단계적 검증을 선택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실제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한국은 어떤 국가가 되고자 하는가? 외부 기술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지를 제시하는 생산자인가?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히 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그 결과물일 뿐, 본질은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힘없는 국가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그 교훈을 가장 빠르게,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KF-21은 이 인식의 산물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국제무대는 한국을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군사기술과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